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제가 기초 과정 때는 특별히 뭐 책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업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한데요. 교재는 두 권입니다. 합격서와 기본서 두 권이 필요한데요. 이 합격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칠판에 띄워드리는 체계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합격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뭐 이렇게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기초 때도 그렇게 했지만 어떤 파트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첫날 어떤 내용을 공부했다라고 해도, 내가 공부량이 얼마 없다라고 해도, 내가 배웠던 내용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가 끝나게 되면 기출 문제를 볼 건데, 그 기출 문제는 여러분 기본서에 나와 있는 최신 기출 문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핵심 요약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할 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해당 파트는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는 해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병행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보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제가 공인중개사 문제만 분석하진 않습니다. 이제 뭐 각종 고시 자격 시험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험은 변리사 시험과 간평사 시험입니다. 뭐 제가 다른 뭐 변호사 시험도 분석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가장 문제 패턴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지문들 분석을 해보게 되면 변리사하고 간평사가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변리사나 간평사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우리 중개사 민법에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중개사 민법에 나왔던 지문이 똑같이 변리사나 간평사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리사 기출이나 간평사 기출이나 난이도를 쳤을 때는요. 어떤 시험이 더 어렵냐 이렇게 난이도를 쳤을 때는요. 자격증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변리사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간평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정도 됩니다. 서열 자체가. 다만 이제 민법만 놓고 치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민법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인중개사 민법은요, 변리사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수준 자체가. 그리고 간평사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분들이 종종 간평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간평사 자격증도 취득하면 괜찮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한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친구들은 같이 이제 간평사도 공부하거든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라면 민법은 너무 쉽대요. 민법은. 간평사 민법은 너무 쉽대요. 그런데 간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 안 했던 회계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민법만 놓고 보자면 아무튼 변리사 그리고 중개사 같이 보시면 되고, 그 아래 간평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시험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있죠. 항상 반복됩니다. 반복이래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올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나옵니다. 올해 또 나왔죠?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그냥 매년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못하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전략도 없이, 요령도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냥 모든 내용들을 다 보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럼 모든 내용들을 다 본다?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부분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바보처럼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구성을 좀 볼게요. 우리 민법이 총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40문제 중에서요, 가장 많은 문제를 차지하는 부분이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했죠? 서로 합의를 통해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너도 양보해. 나도 양보할게.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끝내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럼 결국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당연히 판결은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에 사는 겁니다. 그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삼세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우리는 판례라고 불러요. 이 판례 문제가요,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요, 40문제 중에서도 적게는 30, 많게는 38문제까지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40문제 중에서 30문제면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죠? 75점. 38문제면 95점까지 판례 문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35회 시험과 36회 시험을 봤더니 판례가 약 34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34문제. 그런데 여러분, 34문제가 판례 문제다라고 해서 34문제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판례 지문이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1번 나왔다. 근데 1번 문제 보니까 지문 5개 중에 한두 개라도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판례 문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아무튼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문제는요, 대부분 단답 서술형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례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요, 상급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 사례 문제는 뭘 베이스로 문제를 내는 거냐면 이 판례를 베이스로 사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잘 풀려면 당연히 판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판례집을 별도로 구입해서 내가 판례 공부를 해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해 드린 내용의 90% 이상이 판례하고 조문입니다. 네. 그래서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많이 나온 부분이 법조문입니다. 최근에 시험의 트렌드가요, 법조문이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조문은 왜 또 중요한 거냐면 판례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법조문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약 90% 이상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판례와 법조문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거의. 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문제 패턴이 어떻게 나오느냐? 크게 3개 패턴입니다. 문제 패턴이 단답 서술형 문제 있죠?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약 20문제 전후로 나옵니다. 이게 가장 많은 패턴이에요. 그다음 이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트렌드가 있죠. 박스형 문제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박스형 문제가 있죠. 보통 10문제에서 많게는 15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박스형 문제는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는 지문들이 박스 안에 지문들이 좀 많았어요. 4개 아니면 5개 정도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뭐 틀린 것을 다 찾아라. 그러면 지문이 5개잖아요. 운만 좋으면 2개, 3개만 봐도 정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문이 거의 3개입니다.
지문이 3개로 줄었거든요. 근데 3개로 줄었다라고 해서 이게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3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답을 찍게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박스형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박스형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가려면 반복을 통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성만 있으면 이 박스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단답 서술형 문제 패턴이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문제 정답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뭘 물어봤냐면 차고를 물어봤죠. 차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아, 그냥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1월 달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1번 볼까요? 뭘 물어봤나요? 취소권을 합의를 통해서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없다. 벌써 틀렸네요. 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착오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거 꼭 암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착오에 관한 규정은요, 강제가 안 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 1번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 들어갔을 때도요, 이거 지문 다 보는 거 아닙니다. 1번 정답 나왔잖아요. 그럼 찍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정확성이 없으면, 아, 정답이 1번 같은 것 같아 해두고 다 보고 있죠. 근데 다 보다 보면 또 나중에 '아, 이게 정답인가?' 헷갈려 버리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객관식은 그만큼 정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 볼까요? 이게 무슨 문제죠? 박스형 문제라고요. 박스형 문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가요, 가장 최근 문제예요. 여기도 36회, 여기도 36회. 뭘 물어봤냐면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을 다 골라라라고 했죠. 그러면 물권 물어봤네요. 그럼 물권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했죠. 그럼 여러분, 물권은 몇 가지 물권이 있죠? 물권이 몇 가지 물권이 있죠? 8가지 물권이 있죠. 8가지 물권. 혹시 구체적으로 8가지 물권 뭐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 물권이 있거든요. 그럼 8가지 물권 중에서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물권도 있지만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물권도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저당권 나와 있네요. 저당권. 저당권, 여러분들 은행 가셔가지고 담보대출 받는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저당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여러분들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그 아파트 계속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요. 은행은 저당권자지만 당연히 여러분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기업부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요령이 있어요. 지문 하나 받죠? 아래 가서 체크해야 돼요. 두 번째 지문 받죠? 또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기업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3개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정답이. 자, 다음 니은번 전세.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집을 빌린다. 그럼 집을 빌리는 모습 가장 대표 뭐가 있죠? 전세 아니면 임대. 임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전세 나와 있네요. 그럼 전세라는 거는 뭘 줘야 된다라고 했죠?
전세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전세금을 주고 그 집에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빌렸다, 전세를 빌렸다,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이란 거는 용익물권이잖아요.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당연히 점유를 하겠죠. 그러면 니은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니은번 아웃시켜야 돼. 그럼 바로 정답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나왔으니까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상권. 제가 여러분에게 지상권 설명할 때 어떤 이야기 했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야기했죠? 한국전력공사. 여러분들 외곽 쪽으로 운전하고 가보면 송전탑이 진짜 많죠.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했거든요. 그럼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려면 그 땅을 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땅들을 전부 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지상권 설정을 받습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가 지상권자입니다. 그 땅을 점유합니다. 송전탑을 설치하죠. 당연히 점유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 1번 찍고 가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여기도 36회 가장 최근 문제. 간단한 사례 문제죠. 공유 문제네요.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 소유하고 있다. 이게 공유였죠? 네. 그럼 공유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지분이었죠. 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 지분 중에서도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과반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죠.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7분의 4가 있네요. 그럼 7분의 4면 반수가 넘네요. 과반수권자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을과 병은 다 소수지분권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수지분권자. 네, 틀린 것 찾아라 라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뭘 물어봤죠? 관리. 그러면 관리행위는 지분 뭐가 필요했습니까? 과반수가 필요했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거든요. 그럼 결국 갑이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느냐 물어봤죠? 그럼 갑의 지분 얼마예요? 과반수잖아요. 과반수. 갑 지분이 과반수. 따라서 관리 방법 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자, 다음 2번 보세요. 뭘 물어봤나요? 공유물을 처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분 처분인지 공유물 처분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공유물 처분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갑은 이 땅이 자기 것도 돼. 하지만 을과 병의 것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마음대로 이 땅을 팔아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볼까요? 3번은 뭘 물어봤나요?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담보 제공 가장 대표가 뭐가 있죠?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병이 자기 지분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물어봤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분은 그냥 자기 거예요. 지분은 자기 거라고.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분이죠. 자, 다음 4번 봐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을이 협의 없이 공유물을 뭐하고 있죠? 독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공유물을 독점하려면 지분이 얼마 필요했죠? 과반수가 필요하거든. 과반수. 그런데 을의 지분은 7분의 2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죠. 그럼 결국 이 점유는 적법이에요? 무단이에요? 무단점유가 되는 겁니다. 무단점유. 그래서 이제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병이 열받아요. 그래서 병이 을 상대로 해서
그 땅 나에게 돌려달라 인도를 청구한 거예요. 이게 될 거냐 물어봤죠? 이거 돼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자기도 뭐예요? 지분이 소수잖아요. 을도 지분이 소수지만 자기도 지분이 소수기 때문에요. 자기가 만약에 인도받게 되면 자기 점유도 무단 점유가 돼 버려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 4번 찍고 가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간단한 사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패턴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패턴도 좀 여러분이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그냥 공부는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 요령을 가지고 뭔가 전략을 가지고 뭔가 문제 푸는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푸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강 과정을 좀 볼게요. 아, 연강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네. 어 이 다 네 가지를 제가 여기에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이걸 좀 인식을 좀 하십시오. 이거를 인식을 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런데 공부할 때 있잖아요. 주관식 서술형처럼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있죠. 우리가 서술형 공부할 때는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무건대리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나오면 무건대리 모든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술형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공부해야 돼. 그런데 우리 객관식 시험은 어때요? 객관식은요. 시험지에 시험지에 내용이 다 써져 있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만 제대로 했으면 문제집은 쭉 읽다가 그냥 말장난친 부분만 체크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식 시험처럼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주관식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모든 걸 내가 다 머릿속에 안겨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객관식은 어차피 그 시험지에 다 있어 내용이. 그러니까 제대로만 공부하면 여러분 객관식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공부하면. 근데 잘 안 되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쵸. 반복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 절대평가라고요. 상대평가처럼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상대평가는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점수가 더 잘 나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60점 이상 맞으려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내가 몰라도 점수 나오거든요. 실제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 50분밖에 안 돼요. 50분. 50분이란 시간. 40문제를 푼다? 답안지 마킹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결국 문제 한 문제당 1분 정도는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네. 50분 안에 내가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20 몇 번 정도 풀다 보면 시간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은 엄청 빨리빨리 읽는 연습 해가지고 빨리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읽는 속도가 느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읽는 속도 자체가 좀 느려. 내가 이 파트를 이해를 했다 못했다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읽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아는 게 있어도 30번 정도 가면요. 워낙 늦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 버려요.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 민법 시험 40문제를 하루 종일 풀어 보세요.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민법 40문제를 하루 종일 풀어보세요 하면은 점수가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엄청 잘 나오겠지. 시간적인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기억이 나. 근데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기억들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컨트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의외로 우리 수험생들이 읽는 속도가 느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셔 가지고 그래요. "아니 저는 분명히 이거 다 이해는 하는데 읽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다 풀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아.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걸로 개선되면 좋은 거고. 근데 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인제? 예? 내가 엄청 빨리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개선이 안 돼. 그럼 그런 분들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정확성을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돼. 정확성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번 정답이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1번 정답이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8문제 나와요. 2번 정답 몇 문제? 8문제 나와요. 똑같은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번 지문이 정답이다. 8문제나 나오는데. 근데 1 번을 정답 찍었어. 근데 긴가민가해서 나머지 지문을 다 본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1번 정답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읽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분들은요. 뭘 키워야 된다? 정확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런 분들은. 방향을 잡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읽는 속도가 느린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아는 문제부터. 여러분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100%. 아무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해도 있죠.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적게 나오면 한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서너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41번부터 우리 민법 문제잖아요. 41번, 42번, 43번, 44번 이렇게 나오죠. 출제위원이 올해는 좀 합격생들을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있죠. 딱 41번에다가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배치시킵니다. 심리 게임이죠. 무슨 말이냐면 41번이 첫 문제잖아요. 민법 첫 문제, 첫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100명 중에 한 명이 풀까 말까 문제를 여기다 낸 거예요. 시간도 5분 이상 걸리는 사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 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엄청 문제를 배치했어. 근데 여기는 10초 만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여기도 10초 만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1 번부터 내가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존심의 문제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1 번부터 건너뛰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41번 문제를 인제 풀려고 보고 있어요. 도저히 봐도 이게 파악이 안 돼.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근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시험 엄청 어려운가 보다. 나 망했다.' 흔히 말해서 멘붕 옵니다. 그럼 사람이 인제 멘붕이 딱 오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극도로 긴장해 버리죠.
그럼 평소에 내가 정말 잘했던 것들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제 안 나, 이제는. 진짜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쉬운 것 나와도요, 다 안 돼. 여기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건너뛰는 연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뭘 물어보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문이 한 줄짜리 지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세 줄, 네 줄짜리 지문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세 줄, 네 줄짜리 지문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보고 있다? 이건 바보예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뭘 물어보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다? 90% 이상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지문이 긴 게 나왔다. 뒤를 가서 뭘 물어보는지를 캐치하고 처음부터 쭉 보면서 키워드를 찾는 거라고요. 요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령. 네. 그리고 정답이 딱 보였잖아요. 그러면 다음 지문 보지 마세요. 다음 지문 딱 보는 순간 사람이 더 헷갈려 버립니다. 보통 있죠. 내가 정답 찍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지문도 좀 봐볼까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거 딱 찍잖아요. 대부분 다 틀려요. 처음에 찍었던 것들이 보통 정답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객관식은 있죠.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성.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지선다잖아, 우리 지문은. 오지선다 중에서 있잖아요. 두 개 지문만 정확하게 알더라도, 다섯 개 지문 중에서도 두 개 지문만 정확하게 알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50점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운 좋으면 60 이상도 나와요. 꽈락은 절대 안 맞아요. 그럼 도대체 꽈락 맞는 사람들은 뭘까요? 꽈락 나오는 분들은 뭘까요? 다 알아. 다 알긴 아는데 애매하게 알아. 예.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1번 제문도 내가 공부해 봤어. 2 번도 공부해 봤어. 5 번까지 내가 다 공부해 봤던 것들이야. 그런데 정확성이 떨어져. 그럼 점수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것보다는 있잖아요. 네. 지문 두 개라도 분량을 압축해 가지고 내가 집중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면 점수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객관식은요. 정확성이 생명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연관 과정을 보면요. 이론 과정하고 문제풀이 과정이죠.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이제 오늘 과정은 이 기본 과정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중요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이 1 차만 할까요? 아니면 동차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학원에 올 때부터 '나는 그냥 올해는 1 차, 내년에 2 차.'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 공부를 길게 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외로 집중이 잘 안 돼요. 뭔가 '올 1년 안에 내가 동차 끝내야 되겠지.'라는 목표 의식을 딱 설정을 해야 내가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통계치를 보게 되면, 애들 합격생 통계치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부터 시작한 분들하고 1월 달에 시작한 분들이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동차 합격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동차를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있잖아요. 한 4 월까지는요. 무조건 1차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다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1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이 몇 명 등장했습니까? 1 명, 2 명, 3명 등장했어요. 네. 누가 공부 제일 잘했나요? 그쵸. 잘하시네요. 네. 공부 잘합니다. 네. 근데 인제 이 둘 봐 보세요, 이 둘. 1 차 합격했네요. 2 차가 안 된 거예요. 영규는 1 차가 안 됐어요. 2 차가 됐고요. 왜 제가 이 3 명을 다 여기다가 한 줄 아세요? 다 친구예요. 네. 다 나이가 동갑입니다. 네. 제가 제일 젊죠?
무사포시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아무튼 여기가 가장 이제 좋은 모습인데 이 둘 한번 봐 보세요. 이 친구는 있잖아요. 고집이 세거든. 자기 스타일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 차만 열심히 했어. 2 차. 1 차는 어차피 2 과목이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2 차가 4 과목이니까 2차 먼저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니까 2 차가 잘 되고 1 차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영규란 이 학생은 있잖아요. 다음 연도에 1 차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예 떨어진 거예요. 이거 합격한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근데 매년 이런 학생들 꽤 나옵니다. 네. 의미 없어요. 새로 해야 돼요 새로. 근데 선정이 보세요. 선정이는 다음 연도에 뭐만 하면 될까요? 2 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합격생, 여기는 1차 합격생, 최종 합격생 이렇게 되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최선, 이게 차선,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려면 1 차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을 수십 년 뭐 한 20 한 5 년 4년 됐네요. 보면서 항상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대훈이란 친구는 있잖아요. 말을 엄청 잘 들어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청개구리처럼 반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차 위주로 하라고 해서 1차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 됐더니 인제 합격 점수가 나와. 하지만 2 차는 제대로 공부 안 했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선정이는요 고집이 있거든요. 말 잘 안 들어요. 그쵸? 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선정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1 차는 2 과목밖에 안 되니까 2 차가 4 과목이니까 먼저 '이 차 먼저 잡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꽤 나와요. 그런데 7월 달, 8월 달쯤에 이 친구가 있잖아요. 저한테 꼭 와서 인제 상담을 받거든요. 우리 학생들 중에 있잖아요. 이런 식의 패턴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꼭 와서 있잖아요. 상담을 해. "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2 차는 나오는데 1 차가 점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본인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을 내려요. "아 그럼 저는 그냥 2 차는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1 차가 안 나오니까 시간을 이쪽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불안해요. 7월 달, 8월 달쯤 갔는데도 불구하고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혹시라도 2 차만 되고 1차 떨어질까 봐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상태에서 인제 시간을 이쪽으로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가 잘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이 1 차가 있잖아요. 뭐 한두 달 이거 시간을 준다라고 해서 금방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수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또 와요 인제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올해는 1 차만 해야 될 것 같아요. 1 차라도 떨어지면 이거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포기. 이미 합격 점수가 나왔던 것들을 그냥 포기해 버리고 공부 안 해요. 여기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1차 합격, 운 안 좋으면 다 떨어집니다. 이 학생은. 패턴들이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쪽 패턴이 있잖아요. 점수가 5월 달, 6월 달쯤 가면은 1차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벌써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어깨 엄청 흔히 말해서 뽕이 들어가. 이러고 다녀요. 진짜 그래 나중에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서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는 2 차만 쪼끔 더 하면 합격하겠네요." 이렇게 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예를 들면 1 차를 7, 2 차를 3 시간 비중을 그럼 인제 이때 한 7월 정도부터는요. 한 6월 7 월부터는 여기에다가 7 여기를 3
해서요. 같이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은 자신감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 돼.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이 최종 합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꼭 인식을 하셔야 돼. 근데 제가 무조건 민법만 하세요, 학교론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네. 요일별로 공부 시간표를 여러분 오늘 무조건 짜야 됩니다. 진짜 계획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초 강의 때는 강의 끝나고 1 시간 정도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는 3 시간 이상 정도는 공부를 인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 2 차도 다 해야 돼. 왜? 동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다 들으셔야 돼. 문제는 이 오후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후에 3 시간 이상은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할지가 중요한데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중에 한 6 분, 7 분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날은 무조건 세법, 이날은 학개론, 이날은 민법, 이날은 중개사, 공법, 공식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요일별로 공부하는 거죠. 엄청 쉽죠. 오전에 수업 들었으니까 공부, 수업 들었으니까 공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실력 늘까요? 안 늘까요? 진짜 실력 안 늘거든요. 왜 실력이 안 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실력이 안 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죠? 골프. 골프 맨 처음에 배운다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사무실 운영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골프는 그냥 필수예요. 사무실 좀 잘하는 분들은 다 골프 모임 가거든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공동 중개하고 그 모임에 못 들어가면 그냥 완전 그냥 뭐 거의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골프를 맨 처음에 배운다 한번 해 보세요. 일 주일에 한 번씩 가는 분 실력 늘까요? 안 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무조건 가야 되죠. 근데 매일매일 가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아이언, 내일은 드라이브, 또 모레는 또 이제 퍼팅. 실력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여러분. 아이언을 잡았으면요. 아이언 될 때까지 한 달, 2달 무조건 아이언만 쳐야 돼요. 집중적으로 해야 실력이 는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공부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을걸요? 아니 한 2 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지? 다 빠져나가. 휘발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 그 휘발성 그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붙들어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요일별 공부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시간표만 좀 짜 드리고 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뭔가 공부 방법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수업적인 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나 봐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여러분이 딱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서 꼭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날 뭘 공부하실 거예요, 오후에? 세법 안 해도 돼, 오후에는. 뭘 하면 돼요? 학개론 하세요, 학개론. 네. 이날 민법 됐어요. 네, 학개론 하세요. 이날 민법 하세요. 이날 민법 하세요. 이날 또 잘하시네요. 다만 전제 요건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민법과 학개론 두 과목 전부 다 잘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보통 민법을 잘해서 민법이 학개론 도와주거나 학개론 잘해서 민법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낫거든요. 민법도 60 이상 학개론도 60 이상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있죠.
어차피 학계로는 경제고 민법은 법이다 보니까 사람 머리가 법을 잘하는 분들이 경제를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 과목을 세워야 돼. 전략 과목을. 그래서 나는 민법이 훨씬 잘 돼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민법 70, 80 이상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학교로는요, 50 정도 맞아. 그럼 민법에서 학교론 도와주면 되는 거,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학교론 너무너무 잘해 하시는 분들은요, 학교론을 며칠 한다고요? 4일, 민법 이틀 해서 학교론 점수 잘 나와서 민법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예, 1차에서는 한 과목 잘하는 것 만들면 돼. 2차에서도 한두 과목 정도 잘하는 거 잡으면 돼. 잘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것들 있죠.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어디다 많이 분배하던가요? 안 되는 것에다가 안 되는 과목에다가 시간을 분배를 많이 하죠.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과목들은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쏟아도 잘 돼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잘 되는 과목들은요. 내가 맨 처음에는 한 5시간을 공부했는데요. 나중에 7시간 공부하잖아요.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잘 되는 과목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안 되는 과목들을 너무 막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잘 안 올라가.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요. 더 잘해 훨씬 더. 시간을 더 투자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그 과목을 잡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를 반드시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그럼 그 잘하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 가지고 그 잘하는 과목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점수를 막 80, 90을 만들면 돼. 그래서 안 되는 과목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과목을 잡고 가려면은 잘못하면 또 꽈락 나와 버려요.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꽈락 나온 경우 많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좀 제발 공부하자고요. 예. 효율적으로.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인제 일요일 날 하고 쉴게요. 일요일 날은요. 당연히 놀아야죠. 충전을 해야 되겠죠. 다만 직장인들 월요병이 있죠. 왜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진짜 출근하기 싫거든요. 일하기 싫거든요. 왜? 놀아서 그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서 그런 거라고. 네. 그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네. 월요병이 있어요. 학생들 보잖아요. 월요일 날 수업 있는 쌤 물어보잖아요. 월요일 날이 가장 많이 좋은데 학생들이. 네. 특히 오전 반. 월요일 날이 가장 많이 좋은데요. 그럼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정도 가볍게 책을 보고 주무시면 월요일 날 확실히 월요병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요령을 갖고 좀 시간표를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